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가와 이가가 살고 있었는데 앞뒷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내 집 내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뒹굴며 자랐지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가의 부인은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강간무소식이라 의원을 찾아 온갖 약을 다 지어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장을 보러 시장을 갔습니다. 아들이 셋인 오가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놓은 방문을 새로 바를 창호지도 사는 걸 이가는 부럽게 바라보아야 했지요. 아이고 이놈들이 어찌나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놓는지. 바람이 숭숭 들어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사내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암튼 부럽네, 부러워. 장을 다 본 두 사람은 대포집에 들러 거하게 막걸리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집 오간의 아들 셋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 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하게 자기 신발을 신어보며 야단인데 뒷집 이간에는 정막강산 아니겠습니까? 차례상에 올릴 재수를 부엌에 던진 이간은 방문의 창호를 손으로 뜯으며 투덜거렸죠.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 가만히 있는 문창호에 구멍을 내는 남편을 보고 그 부인은 부엌으로 가 앞치마를 흠씬 적셨습니다. 설날을 앞둔 여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죠. 꼭두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린다. 세뱃꾼들 상을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유판이 벌어졌죠. 이가는 오가를 뒷방으로 끌고 가 호젓이 앉아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오가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원했지요. 내 정을 뿌리치지 말게. 대체 무슨 일인가? 큰 죄라도 지었는가? 걱정 말고 말해보게. 내 자네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네. 이가는 무엇을 결심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오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그 무슨 망측한 이야기인가? 난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부탁이네. 나를 위한 일일세.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네.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흐느껴 울며 애원하는 이가를 보자니 오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오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연거푸 동동주 석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은 깊어 삼경인데 피곤에 절은 이가의 부인은 안방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가의 부인을 껴안은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오가였습니다. 확 풍기는 술 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쟁이도 안 벗은 채 이가의 부인은 다리를 벌리고 이를 치렀지요. 이가의 부인이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가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가가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가 부인은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이가와 그 부인은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렵게 얻은 아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근동에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소문을 들은 오가는 틈만 나면 담 너머로 이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가가 서당에 들렀더니 훈장은 출타하고 7살 난 이가의 아들이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동들 사이에는 10살, 12살, 15살인 오가의 아들 셋도
끼어 있었지요. 며칠 후 이가와 오가가 함께 장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가를 보자마자 이가의 아들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천재요. 내년엔 조시를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오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며칠 후 오가가 이가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지요. 내 아들 돌려주게. 뭐라고?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이 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술잔을 놓고 밤새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사또 앞까지 가는 송사를 벌였습니다. 오가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가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참 별일이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씨앗이니 돌려달라 하고 한 사람은 약조를 했으니 못 돌려준다 하고. 여봐라. 내 사또? 어디 그 똑똑하다는 아들놈을 좀 보자. 사또의 명에 이가의 아들이 관하로 불려왔지요. 사또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 말에 7살 난 이가의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지요. 지난 봄에 모심기할 때 앞집에서 모가 모자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게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참 과연 신동이구나.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재판은 이것으로 끝났다. 오가는 들어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 땐 곤장을 각오하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시집 가겠지 했는데 또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렸으니 딸아이는 1살을 더 먹어 22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집안 살림이라도 넉넉했으면 진작 시집을 보냈겠지만 하루하루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끼니 때우기도 버거웠으니 말입니다. 박 씨는 1년 12달 명절과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아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죠. 가끔 박 씨의 집으로 산 아래 매파가 와서 중매를 섰지만 혼수 흉내 낼 돈이 없어 한숨만 토하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박 씨지만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 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힘에 부쳐 나무찜도 점점 작아졌죠. 어느 눈이 펄펄 오는 날 박 씨는 지게에 도끼를 얹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나무하러 가려고요? 걱정 마시오. 그냥 뒷산에 가서 낙엽이나 좀 긁어올라니. 그래도 눈길이 미끄러운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오늘이 우리 연희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내 무리는 안 할 테니 걱정 마시오. 말을 이렇게 했지만 박 씨는 오늘은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장에 내다 팔 요량으로 산속 깊숙이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잠시 헤매던 박 씨가 굴참나무를 발견하여 지게를 세워놓고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내리치려는 순간 박 씨의 눈에 새하얀 눈 사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 씨가 눈을 헤치고 조심히 산삼을 캐내니 그것은 백년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산신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이제 우리 연이 시집 보내고 논밭을 사서 농사 지으며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박
박씨가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금방 저작거리에 퍼져 약재상들이 박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군 부자 김찬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씨는 이끼로 싼 산삼을 보자기에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갔지요. 김찬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씨를 기다리고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노름꾼들, 껄렁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박씨가 보자기를 풀자 100년생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와 하고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틀림없는 산삼이군. 내 천냥을 줄 테니 이 산삼을 내게 팔게. 찬양 소리에 박씨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이리 쉽게 만져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박씨가 네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와그작와그작하고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세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찬봉의 수하들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는 노름꾼 허생이었지요.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골이나 뜯는 집도 잘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생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탱탱 부어오른 채 김찬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찬봉은 수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여봐라,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내 오늘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김찬봉의 말에 허생은 사색이 되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씨 착한 박씨가 그런 허생이 불쌍해 보여 나섰죠. 참봉어른 오늘 거래는 없던 일로 하시지요. 아직까지 허생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삼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김찬봉이 박씨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찬봉은 산삼을 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돈들 일이 없으니 손해 볼 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돌아갔습니다. 박씨는 허생을 데리고 나와 동구 밖에서 그를 풀어줬지요. 그만 가보게. 다른 일하면 눈밭에서 흠씬 두들겨 패거나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으며 관하로 끌고 갔을 텐데 박씨가 아무 소리 없이 가보라 하니 허생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다. 눈밭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허생이 사라진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지요. 박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걸 팔아 우리 연이 시집 보내려 했는데 배를 쨘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씨가 나무찜을 지고 산에서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니시오? 소인 허생입니다. 허생이라고요? 언뜻 허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던 박씨가 가만 보니 3년 전에 그 허생이 아니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어찌 이리 사람이 변한 것이오? 여기 돈 만냥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날 절 살려주신 덕에 저는 병도 고치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습니다. 허생은 박씨의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되어 마포나루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생과 박씨 딸 연희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씨는 더 이상 나무지게를 지지 않고 저잣거리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지요. 후에 사람들이
박 씨의 착한 마음이 복을 가져왔다고 칭찬을 하였다 합니다. 옛날 옛적 상주 지방에 박찬봉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박찬봉은 호탕한 성격과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흔히들 아는 돈밖에 모르는 부자와는 달랐지요. 그는 돈벌이에 매달려 골치를 썩이지 않고 늘 아랫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었으며 고을에 기근이 들 때면 곡간을 풀어 사람들 돕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은 이 집사에게 맡기고 포목점은 왕 집사, 해산물 도매는 남 집사, 소금 도매는 김 집사에게 각각 맡기고 그는 주로 선비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겼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첩 매월이에게 여관도 운영하도록 맡겼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매듭달이 되어 집사들은 제각기 창부를 가지고 사랑방에 모여 박찬봉 앞에서 한 해의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농사 담당 이 집사는 작황을 보고하며 올가을에도 천석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치고 해산물 도매남 집사는 한 해 이익이 1250냥이 났다고 보고하고 소금 도매 김집사도 720냥 흑자를 보고하였는데 포목점 왕집사는 340냥 적자를 보고하였죠. 참봉어른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백부상을 다녀왔는데 창고에 쌓여있는 여변초에 연기소독을 하지 않아 쌓아둔 포목에 좀이 쓸어 제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불찰이 너무 크오니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움츠린 채 무릎 꿇고 앉아있는 왕집사를 보며 박찬봉은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요. 장사에 돈 벌고 미치는 것은 상가지 상사 아니겠는가? 박찬봉은 껄껄 웃으며 왕집사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였지요. 그렇게 결산이 끝난 후 질펀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박찬봉이 돌리는 매실주, 감로주, 인삼주에 모두가 대취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버렸죠. 그때 엄마야 하는 박찬봉의 첩, 매월의 비명이 들리곤 곧이어 불이 켜지고 술판은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매월이 꿀물을 타서 박찬봉에게 들고 와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소첩이 어젯밤에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왕집사라는 인간이 포목점도 적자낸 주제에 불이 꺼지자 소첩의 허벅지에 손이 들어오지 뭡니까? 박찬봉은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월에 허벅지에 들어간 손은 왕 집사 손이 아니고 내 손이야. 박찬봉은 평소 왕 집사를 잘 알았기에 그 말을 믿기 힘들기도 하였고 불이 꺼진 틈이라 진정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주 고을에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사또가 새로 부임했는데 틈만 나면 박찬봉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돈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바치고 나면 또다시 요구하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그런데 급기야는 소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을 사또의 종영에게 넘기라고 협박까지 하더니 거절한 지 닷새 만에 박찬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박찬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옥사 앞에 왕 집사가 생두불을 들고 기다렸지요. 참봉어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 왕 집사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는가? 박찬봉의 물음에 왕 집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그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한 박찬봉이 캐물으니 박찬봉의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매월이는 원님의 애첩이 되어 있었고 이 집사는 논을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집사와 김집사도 해산물 도매상과 소금 도매상을 헐값에 원님 종영에게 팔고
도망가 버렸다니 박찬봉은 대경 실색할 노릇이었지요.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왕집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참봉 어른은 부자이십니다. 2년 동안 포목점 이익이 27,150냥입니다. 그 말에 허웃는 박찬봉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